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저에게도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발생해서 제보하게 되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저에게도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널리 알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저 역시도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불행의 시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제가 정확히 8살 때 아빠가 일하는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공장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로 가셨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이미 숨이 끊긴 뒤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유난히 술을 좋아하던 아빠는 술이 취한 채로 집에 오는 날도 무척 많았습니다. 게다가 주사도 심해서 엄마가 많이 고통스러워했죠. 어렸던 저도 그런 아빠가 싫어서 이불 속에 숨어있던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아빠여도 세상에 없으니 슬펐습니다. 미워도 우리 아빠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은 게 믿을 수가 없었나 봐요. 엄마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학교에 다녀왔더니 엄마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나 동생에게 그 어떠한 언질도 없었고 무언가를 남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짜 자기 몫을 챙겨서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떠나고 우리의 거처가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겨우 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동생은 이제 겨우 3살이었거든요. 아빠의 형제라고는 고모와 작은아빠가 전부였는데 둘 다 노골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자매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수진아, 수영아, 이제 너희는 할머니랑 여기서 살 거야? 아유, 불쌍한 내 새끼들. 원래 살던 곳보다 많이 시골이지만 어쩔 수 없다. 수영이는 아직 어려서 그렇다 쳐도 수진이는 학교에 가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할머니를 따라간 곳은 시골이었어요. 원래 살던 곳은 그래도 광역시라 주변에 뭐가 있었는데 할머니 집은 너무 시골이라 하루에 버스가 겨우 2~3대가 전부였답니다. 학교도 옆마을까지 30분은 걸어가야 나왔어요. 마을이라고 해봤자 주민도 몇 없어서 전부가 아는 사이였죠. 그런 곳에서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동생이 안쓰럽다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아빠는 죽고 엄마는 도망갔다며 저와 동생을 보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생을 졸업할 때가 되자 당장 제 고등학교를 두고 가족끼리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절대 저 애들 우리 집으로 못 데려와. 아니 막말로 내가 자라면서 뭐 오빠들이랑 동등하게 컸으면 몰라? 나도 안 나온 고등학교를 보낸다고 내가 미쳤다고 수진이를 데려가서 키워요?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잖아. 그리고 나도 마음 같아선 당연히 애들 내가 데려가고 싶지. 그런데 지금 내가 월급도 제대로 못 가져다 주고 있는데 마누라 눈치가 보여. 무엇보다 나는 우리 집이 작아서 안 된다니까. 결국 고모와 작은아빠는 끝까지 저와 동생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가기 싫다고 대꾸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된다 해도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 우리 자매를 위해 할머니는 시골집을 팔고 도시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빠도 돈을 조금씩 보태주었어요. 그렇게 근처 도시로 가서 살았는데 불행히 다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자매를 데리고 도시로 오셨는데 그때는 한겨울이었어요. 매우 추운 겨울이었고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때였습니다. 길거리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눈 때문에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시장을 가겠다고 나섰다가 그만 빙판에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고 병원에 며칠 있다가 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수진아, 힘들어도 버텨.
알겠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 할미가 우리 수진이랑 수영이 지켜보고 있을게. 힘들 때는 하늘을 보고 아빠랑 할머니에게 털어놔. 수영이랑 서로 의지하며 버티고 버텨야 해. 할머니가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하다. 나 할머니 없으면 어떡해? 나 이제 겨우 17살인데 수영이는 12살이야. 이제 우리는 어떡해? 할머니 죽지 마. 할머니 내가 미안해. 내가 잘할게. 제발 제발 할머니. 제발. 나 할머니 없이 못 살아. 미안하다. 수진아, 옷장 밑에 이불 뒤져봐. 할머니가 비상금으로 모은 돈이 있어. 그거 절대로 고모랑 작은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알겠니? 미안해.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주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보였어요. 우리 자매를 고모와 작은아빠는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저를 앉혀놓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그때 확실히 말했습니다. 네, 고모랑 작은아빠네 집에는 저도 가기 싫어요. 우리 수영이를 보낼 수도 없어요. 가서 애가 얼마나 눈치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척은 없다고 생각할 테니 고모랑 작은아빠도 저를 찾지 마세요. 뭐? 아 참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도망간 새언니를 똑 닮았네. 눈빛 좀 봐. 오빠 잘 됐다. 우린 이제 얘네한테 신경 안 써도 되겠어. 그래. 너희 동생 데리고 둘이 잘 살아. 힘들다고 찾아와도 빌려줄 돈 없으니까. 수진아, 우리가 절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고모랑 작은아빠도 당연히 너희 안타깝게 생각해. 그런데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원망스럽게 생각하지는 마. 알겠니? 원망스럽게 생각 안 해요. 수영이랑 어떻게든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 테니까 저희 찾지 마세요. 저도 우리 자매를 두고 그렇게 두 분이 서로 싫다고 싸우는 거 보기 힘들어요. 당당하게 말하면서 사실 속으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실제로 고모와 작은아빠는 우리 자매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겨준 금액은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옷장 밑에서 돈 봉투를 꺼냈을 때 그래도 우리 자매를 생각하며 조금씩 모았을 할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는 몇 날 며칠을 혼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하는 것이 우리 자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죠. 자퇴하고 저는 바로 동네에 있는 백반집에 취업했습니다. 할머니와 종종 자주 가던 곳이라 이미 단골이었던 가게였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제 사정을 알고 바로 고용해 주셨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게 진짜 힘들었지만 사장님이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그 식당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고 그 식당에서 남자를 만나 첫 연애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저를 많이 챙겨주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진석이었고 저보다 4살 많은 오빠였어요. 수진아, 오빠가 집에 가서 수영이랑 먹으라고 사과 샀어. 가져가서 챙겨 먹어. 너 너무 안 먹어서 뼈밖에 없어. 볼 때마다 너무 걱정돼. 저번에 보니까 수영이가 사과를 참 좋아하더라. 가서 같이 먹어. 아, 오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 자매 챙겨주는 건 오빠밖에 없어. 친척들도 나랑 수영이 아예 연락 끊고 보러 오지도 않거든. 도망간 엄마는 당연히 소식이 없고. 항상 오빠한테는 고마운 마음뿐이야. 에이,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수진아, 내가 대학 졸업하면 우리 결혼하자.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고 가볍게 하는 말도 아니야. 나는 수진이 네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동생 혼자 키우는 거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너 같은 여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운일까?
오빠, 진심이에요? 나야 당연히 오빠랑 결혼하면 너무 좋지. 그런데 오빠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오빠가 오빠 입으로 3대 독자라고 했잖아요. 특히 어머님이 오빠 사랑이 엄청나다고 했고, 결혼이라는 게 우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에이, 그게 걱정이야? 우리 엄마가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부모님 설득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수진이 너는 오빠만 믿어. 저는 진석 오빠가 우리 집에 와서 남자가 필요한 순간에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평소에 워낙 저뿐만이 아니고 동생까지 잘 챙겨줘서 오빠와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우리를 놓고 도망가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후로 친척들과 왕래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열망이 매우 심했답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매우 큰 상태였어요. 그래서 진석 오빠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어요. 야 이년아, 네가 수진이? 너 우리 아들 도대체 어떻게 꼬셨어?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 해놓고 감히 대학 나온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해? 너랑 결혼하겠다고 우리 아들이 집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알아? 어? 부모도 없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무슨 결혼이야? 잠시만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머리 놓고 얘기하시라고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장님 도와주세요. 저기요 아줌마. 왜 우리 직원한테 행패를 부리고 그러세요? 머리 놓으세요.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 나야말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년이 감히 3대 독자 우리 아들을 꼬셨다니까? 별 볼 일도 없는 주제에 무려 대학까지 나온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하잖아. 양심 어딨어, 어? 진석 오빠의 어머니는 오빠가 결혼 얘기를 꺼내자 제가 일하던 식당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다 쳐다보고 사장님이 나서서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문제는 진석 오빠의 엄마는 이런 행동을 주기적으로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장사가 안 될 정도로 행패를 부리니 사장님이 많이 곤란해하셨어요. 저도 일하다 그 아줌마가 보이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저를 보면 일단 머리채를 잡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수진아, 너한테 사장님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자꾸 저렇게 와서 난리를 치니까 조금 곤란하네. 이게 수진이 탓은 아니지만 아휴,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일을 어떡하니. 네가 진석이와 헤어지는 것은 안 될까?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다. 에이, 아니에요. 사장님 말씀 이해해요. 그런데 저는 오빠가 지금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존재라 헤어지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냥 식당을 그만 나올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미성년자 때부터 일하고 동생을 키웠겠어요. 네 선택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수진이는 일도 잘하고 예쁘고 똑똑하니까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결혼할 마음이 들지 않거나 헤어지면 언제든지 우리 식당으로 다시 와서 일해. 알겠지? 결국 저는 반복되는 아줌마의 행패에 일하던 식당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줌마의 영업방해도 그랬지만 제가 그만두게 된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아빠한테 말했는데 아빠는 나보다 네 걱정을 하시더라. 엄마만 설득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이런 시련과 고난이 끝나면 우리는 분명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절대 안 좋은 생각은 하지도 마. 그래?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 다행이다. 오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불행하게 살아서 내 뱃속의 아이는 꼭 지키고 싶어. 우리 아이 낳아서 수영이까지 데리고 행복하게 살자. 당연하지. 우리 아이도 그러고 수영이도 내가 어떻게든 지켜낼 거야. 그러니까 오빠만 믿어. 내가 너 결혼하면 고생이라고는 절대 모르게 할 거야. 사실 저는 결혼 허락을 완전하게 받기도 전에 임신한 상태였어요.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고 그래서 오빠가 더 결혼을 서두르기도 했죠. 시어머니의 성격을 이미 아니까 오빠는 일부러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우라고 할 게 뻔해서 지울 수 없을 때까지 견디자고 했죠. 아버님은 어머님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오빠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임신 소식을 아버님한테 살짝 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임신 개월수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년아, 너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려고 작정했지? 그거 내 아들의 아이 맞아? 아니지? 인생 망치려면 혼자 망쳐야지. 왜 내 새끼를 꼬셔서 이 사단을 만들어?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왜 자꾸 저만 보면 일단 머리를 잡고 그러세요? 아, 오빠 살려줘. 일단 놓고 얘기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일단 진정해봐. 수진이 고등학교도 안 나온 것도 맞지만 그래도 착하고 성실해. 가게에서 일할 때도 사장님이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무엇보다 내가 우리 수진이를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 웃기고 있네. 순진한 우리 아들을 저렇게 여우 같은 애가 꼬셨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새끼는 공부만 해서 이런 여우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되는데 아유 어떡해 나는 몰라. 아이고.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저 고등학생 때부터 동생 혼자 키워서 집안일도 완전히 잘해요. 청소랑 빨래도 잘하고 식당에서 일해서 웬만한 요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동생과 둘이 살던 반지하 단칸방으로 찾아오셨어요. 다행히 그때 진석 오빠와 같이 있었는데 둘이 무릎 꿇고 시어머니에게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로지 저한테만 뭐라 하시고 신세한탄을 하셨죠. 그래도 그때는 진석 오빠가 완전히 제 편이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우리 부부의 결혼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들이 책임지고 키운다고 하잖아. 이렇게 어른이 되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왕이면 손주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자. 응? 당신은 그렇게 속 편하게 생각해서 좋겠다. 맨날 그렇게 선비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인생이 재밌니? 나는 왕자처럼 키운 내 아들이 저렇게 못 배운 애랑 결혼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터져. 자다가도 열불이 나서 잘 수가 없다고. 수진이가 부모 없이 자란 거랑 고등학교도 안 나온 거는 사정이 있잖아. 나는 처음에 수진이 인생 얘기를 듣고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안쓰럽잖아. 친척들도 외면했다고 하고. 그냥 우리가 받아주자. 시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오히려 시아버지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결혼은 시아버지가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게 된 우리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 동생도 시아버지가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집안 어른들끼리 맺은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저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시어머니와 연애해서 결혼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시아버지가 아무리 저를 저렇게 챙겨주었어도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쉴 생각이 나니? 빨리 바닥 쓸고 닦고 해야지. 그리고 시장 가서 장도 봐오고. 할 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파에 퍼질러 앉아서 쉴 생각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화장실 청소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이가 너무 보채서 낮잠 재우고 그 다음에 집안일 하려고 했어요. 금방 할 테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꼬박꼬박 말대꾸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이나 해. 어휴, 꼴 보기 싫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쟤를 며느리로 만난 건지. 아휴, 속 터져라. 어휴.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두둔하면 오히려 더 뭐라 하시고는 하셨죠. 그래서 시아버지도 뒤에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사치가 너무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사에 다니며 벌어온 돈을 자꾸 쇼핑하는 데 쓰기 바빴어요. 허영심이 너무 심해서 문제였습니다. 여보, 그 가방은 또 어디서 샀어? 당신 저번 달에도 가방 샀잖아. 왜 자꾸 그렇게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해? 우리가 잘 사는 편도 아닌데 그래도 아끼고 살아야지. 지금 당신 나한테 눈치 주는 거야? 내가 그럼 집에서 집안일하고 열심히 살림하는데 이 정도도 못 사? 다른 집 남편들은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가방이나 옷을 사준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내가 가서 사도 뭐라고 하네? 아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 문제로 많이 다투기도 하셨어요. 옆에서 보며 시아버지가 참 안쓰럽다고 생각했죠. 속으로 빨리 아이가 크고 제가 돈을 벌면 분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뿐만이 아니고 제 동생에게도 눈치를 많이 주었어요. 예, 너 지금 먹는 그 귤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아까 시장 가서 사온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아들 주려고 산 걸 네가 왜 먹니? 이제 하다하다 현부 간식까지 뺏어 먹는 거야? 어? 아, 죄송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배고파서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건 줄 몰랐어요. 다시는 안 먹을게요. 죄송해요. 제 동생은 그때 학생이었는데 너무 어린 동생이 시어머니에게 눈치 보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기서 동생을 두둔하면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동생에게 더 구박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빨리 시댁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벌어온 돈을 제가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얼마나 부딪혔는지 몰라요. 내 아들이 벌어온 돈을 네가 왜 관리해? 너 미쳤니? 이제 대놓고 내 새끼 돈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당연히 생활비는 드릴게요. 저희가 아이도 있고 제 동생도 있으니까 돈을 모아서 빨리 독립해야죠. 어머님도 같이 사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너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돈 관리는 내가 할 거니까 다시는 이 문제로 말 꺼내지 마.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냥 네 동생하고 아이 데리고 집에서 쫓아낼 줄 알아. 알겠어? 어머니, 우리가 나가서 살면 서로가 좋잖아요. 저도 내년에 아이 어린이집 가면 나가서 돈 벌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해. 듣기 싫으니까. 내 아들 월급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 나가서 살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모아서 나가도록 해. 시어머니는 절대 남편의 월급을 저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남편이 버는 돈은 시어머니가 다 관리하셨죠. 어머니가 만약 돈을 잘 관리하셨으면 저도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습니다. 우리 돈 모아서 빨리 분가하는 게 좋지 않아? 아기도 크면 학교에 보내야 하잖아. 언제까지 어머니 밑에서 살 수도 없고 수영이도 이렇게 같이 사는 거 힘들어 보이고 우리가 돈 관리하겠다고 당신이 말해보면 안 돼? 나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그런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말했다가 분란 만들어서 집안 난리 나는 거 보는 게 조금 그래.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아들 어린이집 보내면 그때 다시 얘기 꺼내볼게. 일단 지금은 참자. 남편에게 말해도 어쩔 수 없다며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진석 사는 곳 맞지? 어이, 당신이 이진석 마누라야? 이 새끼 어디 갔어? 우리 돈 빌려가서 이렇게 잠수까지 타면 돼? 어? 당장 돈 안 갚아? 우린 뭐 땅 파서 돈 빌려줬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신데 여기까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진석은 우리 남편이 맞아요. 혹시 남편이 돈을 빌렸나요? 마누라가 전혀 모르는 눈치네? 돈을 빌렸냐고? 한두 번 빌린 줄 알아? 도박장에서 눈 시뻘건 채로 지금도 도박하고 있을걸? 우리 돈 빌려서 그런 짓 했으면 빨리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이 새끼 어딨어? 당장 안 나와? 확! 지금은 집에 없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일단 진정하세요. 그렇게 다 던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떡하지? 남편 곧 올 시간이에요.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아가, 괜찮니? 당신도 누구길래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그만하세요. 아가, 방으로 들어가라. 내가 알아서 하마. 돈 내놓으라고. 당신은 뭐야? 이진석 아빠야? 우리한테 빌려간 4천만 원 당장 갚아. 갚을 돈 없어? 그럼 장기라도 내놓던가. 난데없는 사채업자의 출입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가 퇴근하고 올 시간이라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 집에 왔고 사채업자는 딱 2일 줄 테니 돈을 마련하라고 했죠. 집안 살림을 다 부수고 나가서 태풍이 집에 온 것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도박한 것도 모자라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너는 네 자식도 있는 놈이 이래도 되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조용히 돈을 모아서 모자랄 판에 왜 이러는 거냐? 그냥 직장 사람들 따라서 재미로 했던 건데 소소하게 시작한 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금방 갚을 줄 알았는데 어떡하죠? 당장 저 돈을 어디서 구해요? 시아버지도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평소에 워낙 온화한 분이라 저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었죠. 저는 남편에게 뭐라 할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도중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날도 역시 시어머니는 혼자 쇼핑하고 온 상태였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고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봐도 이 사건은 남편의 잘못이잖아요. 저는 남편이 밖에서 도박하고 사채까지 썼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우리 아들을 못 살게 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 새끼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얘가 나가서 도박하고 돌아다니냐고.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인 거 몰라? 이거 다 너 때문이잖아.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였더니 이 사단이 나네. 으이그 내 팔자야. 어머니,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밖에서 저러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도박이랑 사채는 저야말로 오늘 알게 된 사실인걸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시끄럽다. 남편이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자랑이냐? 네가 우리 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내조를 잘했으면 될 일인데 당장 저 돈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네가 나가서 뭐라도 해. 당신은 왜 죄 없는 세아가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오늘은 도대체 뭘 사온 거야? 밖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오면 뭐해? 당신도 나중에 진석이처럼 사채 끌어다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 당신은 갑자기 나한테 왜 화살을 돌려? 당신도 저 여우 같은 며느리한테 넘어간 거야?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도 모자라서 내 남편까지 구워 삶았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의 도박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며 화살을 돌리셨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또 난장판이 되었어요. 아이는 놀랐는지 울고 학교에서 돌아온 제 동생은
또 눈치 보며 방에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동생과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해결한다 해도 남편이 또 사채를 쓰면 집안이 난리 날 게 뻔했거든요. 더는 못 참아요. 이렇게 살다간 제 인생이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할게요. 어머님, 그렇게 잘난 당신 아들 끌어안고 평생 사세요. 뭐? 지금 너 말 다 했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니까 근본도 없고 부모도 없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애랑 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이래? 부부는 서로 힘들 때 의지하며 사는 게 부부 아니야? 내가 지금 사채 한 번 썼다고 이렇게 이혼 얘기가 쉽게 나와? 당장 나는 이번 주까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너는 그런 나를 두고 이혼하자고 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야.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수영이한테 눈치 주고 그러는 거 못 참겠어. 당신이 벌어오는 돈도 내가 관리 못하고 나는 여기서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데? 내가 하녀야? 집안일은 내가 다 하고 나 더는 못 참아.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부모 없이 갈 곳 없는 년 받아줬더니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아 그래 이혼해라 이혼해. 대신 네 아이는 놓고 가. 내 아들 핏줄을 왜 데리고 간대?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막말로 남편이 우리 아들 육아를 하기로 했어요. 신생아 때부터 오로지 제가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이는 포기 못해요.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내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중간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육아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가 있어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은 놓고 가. 나는 수진이 네가 이렇게 나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너무 실망했다. 그리고 이혼할 거면 그동안 수영이가 우리 집에서 먹고 잔 비용 다 내고 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렇게 치면 내가 여기서 일한 비용도 다 내.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혼자 요리하고 다 했는데 그 돈 월급으로 환산해서 내놔. 너랑 네 동생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잔 비용이 훨씬 많을걸? 아, 결국 너도 돈 때문이었구나. 돈이 그렇게 좋아? 지금 내가 돈 없어서 이혼하자는 거잖아. 이제껏 편하게 내 돈으로 살았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니? 오빠, 얘기는 똑바로 해. 내가 언제 당신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았어? 나는 당신 월급 만져본 기억도 없어. 항상 시어머니한테 비굴하게 생활비 달라고 해서 조금 받으면 그걸로 생활했어. 이혼 얘기가 나오니 남편은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어요. 사람이 돈과 관련되니 태도가 싹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과 편을 먹고 저는 이혼을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동생에게도 뭐라 하기 시작했죠. 저제, 내가 결혼 전에 수영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해? 너희 언니는 그렇게 받아먹을 건 다 받아놓고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야? 네가 네 언니한테 말이라도 해봐, 어? 지금 내 동생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질 거면 내가 그동안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따져. 혼자 명절에 하녀처럼 일하고 김장도 혼자 다 하고 오죽하면 나 시장에 가서 상인들이 불쌍하다고 하더라?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도중에 사채업자가 말한 기한이 다가와서 급하게 시아버지가 주변의 사정에서 돈을 마련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샀던 가방도 몇 개를 팔았죠. 겨우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험한 말이 오고 갔고 말도 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이 문제도 그렇고 남편은 절대 이혼을 곱게 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아들을 꼭 데리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완벽히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구세주는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아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사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이번에 사건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말했다. 그러니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너도 도장 찍고 이제 갈 길 가렴. 너도 너 삶을 살도록 해. 아버님, 아버님께는 나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도움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절대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시아버지가 남편의 도박 빚을 해결하며 이혼하게 도와주셨어요. 유일하게 멀쩡했던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도장을 찍고 아들과 동생을 데리고 시댁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그 지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이라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며 동생이 학교 간 사이에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그런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언니, 나 키우느라 너무 고생했어. 나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많이 해서 성은이 같이 키울게. 나는 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책임진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거든. 물론 할머니 유언이 아니었어도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졌을 거야. 우리한테 가족은 서로뿐이잖아. 서울에서 방 한 칸에서 저는 동생과 아들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생은 학교를 졸업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어요. 저는 아들이 어려 공장을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구한 방 근처에 있는 김밥집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들을 혼자 둘 수는 없어서 동생이 학교에서 오면 대신 봐주었어요.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버티고 버텼습니다. 당연히 사는 게 힘들어서 도중에 주저앉고 싶은 날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래도 점차 시간이 흐르며 모은 돈이 생기자 집의 크기가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 드디어 우리도 방이 생기는 거야? 와, 너무 감격스러워. 어렸을 때부터 단칸방 생활해서 그런가? 믿기지 않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언니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대학에 다니지도 못했을 거야. 언니야말로 수영이 네가 없었으면 마음 편하게 아이도 못 키웠을 텐데 고마워. 우리 자매가 힘들어도 서로 의지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한 거야. 너가 대학 다니며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아르바이트에서 생활비까지 보탰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작지만 방에 하나 있는 아파트도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온전히 제 명의로 된 집은 아니어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 들어가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조금씩 모으니 돈이 꽤 되는 모습이 신기했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1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저는 힘들어도 아들과 동생을 보며 버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저기요? 누구세요? 말씀 안 하시면 이대로 끊겠습니다. 아가, 나다 나야. 네 전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다. 번호가 그대로였구나. 혹시나 해서 전화했더니 다행이구나.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아버님? 어머, 아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가,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혹시 나 하루만 재워줄 수 있니?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네? 아, 저 지금 동생하고 아들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아버님, 여기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갑작스럽긴 한데, 일단 주소 불러드리긴 할게요. 이혼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락을 피하려고 그때 번호를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는 워낙 감사한 마음뿐이라 몰래 연락처를 혹시 몰라서 남겨뒀었어요. 그 번호를 그대로 15년째 유지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실 갑자기 재워달라고 해서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하지만 상대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니었고 바로 저한테 많은 은혜를 베푼 시아버지여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미안하다. 나도 급하게 결정된 사항이라. 아니 그나저나 아가 어떻게 지냈니? 너무 오랜만이다.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얼마나 혼자 고생이 많았어. 아버님, 저도 정말 반가워요. 저는 뭐 열심히 일했죠. 동생하고 아들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아버님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도 아버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죠. 아유, 내가 뭘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러니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가,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착하구나. 심성이 어떻게 이렇게 고울 수가 있어? 에이, 아니에요. 제가 뭘요? 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아버님이 저한테 워낙 잘해주시니까 그런 거죠. 일단 아버님, 좀 주무세요. 서울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본 시아버지와 반가운 재회를 하고 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다정하고 친절하셨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었으면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을 텐데 시아버지는 너무 반가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시아버지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어요. 급하게 오셨다고 하더니 급하게 볼일 보러 간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지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울려서 받았더니 부동산이더라고요. 진짜 집 살 거죠? 아까 시아버지 되는 분이 잔금 다 놓고 가셨고 본인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맞죠? 일단 빨리 여기 부동산으로 내려오세요. 집주인도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난데없이 제가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다니요? 믿을 수가 없어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받더라고요. 아가, 그동안 열심히 사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사실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 이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는데 나는 지금 병에 걸려서 이 돈이 필요가 없단다. 곧 죽을 목숨인데 이 돈을 어디서 써야 할지 고민하다 너에게 주마. 그리고 네가 이혼하고 아내 사치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들의 도박도 심해졌어. 그래서 나도 얼마 못 가 이혼하게 되었단다.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껴지기도 했고 오랜만에 손자를 보니까 얼마나 애틋하던지. 이제 아가,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으렴. 어머, 아버님,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요? 아버님, 제가 거기로 갈게요. 아버님을 다시 만나 얘기를 들었더니 전화 그대로였어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되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생긴 것도 맞았어요. 아버님은 그 돈을 저와 동생과 우리 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고 또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아버님 또한 고집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어렸을 때 네가 힘들게 우리 집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 하던 게 머릿속에 생생하단다. 아내 성격이 워낙 드세서 네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가, 그때 고생 많았고 이제는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하며 살으렴. 너무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결국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지금 입원하셨는데 제가 병간호도 하고 있어요. 의사가 말한 기간보다 더 살고 계시는데 최대한 오래 살다 가실 수 있게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요.
그리고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결국 돈 문제로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일부러 로또 당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혼한 상태라 알리지 않아도 괜찮았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인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뒤로도 절대 편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 돌려받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앞으로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동생과 아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힘든 일이 있으면 웬만해선 혼자 대강 털고 일어나는 성격이에요. 하지만 요 근래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그런지 누구든 붙잡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는데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일 무렵 한창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와중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시 아내는 고등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으로 만나게 된 거라 썩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관계였답니다. 제가 몇 번 갔던 치킨집은 우리 가족들이 무척 좋아해서 즐겨 시켜 먹던 곳이었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갔더니 가게 평수를 늘리면서 알바생을 쓰고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던 중 주문받으러 나타난 한 여자분을 보고 저를 비롯해 친구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눈도 땡그랗고 얼굴은 엄청 작고 가냘픈 턱선을 갖고 있는 데다 피부도 무척 하얗고 머리도 길고 키도 크고 전체적으로 길쭉길쭉한 것이 일반 동네에서 보기 힘든 타입이었답니다. 저뿐 아니라 옆에 있던 친구 녀석들까지 어떻게든 번호를 물어보겠다며 난리들이었으니 일반적으로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앳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막 대학교 들어간 초년생이었으니 그냥 비슷하게 우리 또래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줍은 저는 말도 못 걸고 흑심이 있던 다른 친구 녀석이 말을 걸어서 대화를 나눠보고 우리는 나름의 충격을 받게 되었죠. 우리 또래일 거라 생각했는데 고3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전년도였다면 우리가 고3일 때 고2였을 테니 그렇게 따지면 별 차이가 없잖아요. 관심 있어 하던 친구 녀석들은 그녀의 나이를 듣고 나니 아직 학생이라는 생각에 호감이 확 떨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전 여전히 호감이 남아있었고 그녀에 대한 마음이 꾸준했어요. 하도 자주 가다 보니 그녀도 제 얼굴을 익혀서 이제는 뭘 주문할지도 알더라고요. 먼저 말을 꺼내는데 저는 왜 그 순간 그렇게 용기가 났던 걸까요?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양념반 후라이드 반에 감자튀김 드리면 될까요? 네, 저기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나 급한 마음에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마구마구 그녀에게 퍼붓게 되었어요. 네? 치킨이요? 저기 이제 더 이상 전 못 먹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게 왜 그러냐면 손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스러워하며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그에게 저는 결국 망설이다가 횡설수설 이를 질러버렸죠. 저는 그쪽이 좋아서 치킨을 사러 온 건데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못 먹겠어요. 치킨 좋아하시면 제가 오늘 사드릴게요. 하필 많은 고백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퍼붓고 만 건지. 키만 멀대같이 커서는 나보다 어린 여동생에게 뭔 이런 촌스러운 고백을 한 건지 너무 창피했죠. 그래도 일단 이렇게 자주 가는 가게에 일을 벌릴 거라면 잘 되거나 혹은 다시는 얼씬도 안 할 각오를 해야 했거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눈을 질끈 감고 얼떨결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여기서 차이면 이제 우리 가족은 이 집 치킨은 더 이상 못 먹겠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그녀의 반응은 다시 생각해봐도 잊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저는 간장치킨 좋아하는데
그럼 그걸로 바꿔도 될까요? 생글거리며 저를 쓱 쳐다보는 그녀의 눈망울에 제 얼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벌개지고 있다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그녀와 한층 더 편해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제 마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녀이긴 했지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예상을 했고 막 재촉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할 수만 있다면 그녀의 남자친구 자리를 예약이라도 해놓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용기를 냈던 거니까요. 정식으로 교제하진 않았지만 저는 시간만 나면 치킨집에 들러 잠깐 포장해가는 사이라도 말을 나누곤 했어요. 연락처도 받아서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름 그녀도 저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저는 대학을 굳이 목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형편도 안 되거든요. 전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초등학교 무렵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있는데 얘네들 생각하면 제가 일을 해야 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한창 그녀에게 푹 빠져든 저는 그걸 알고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반찬을 하는 날이면 혼자 자취하는 친구 녀석들 챙겨준답시고 잔뜩 싸다가 그녀의 집에 갖다 주곤 했답니다. 일부러 어머니께 김치를 담가달라, 어머니 손맛이 좋다며 친구들 칭찬이 자자하다는 등 거짓말을 해가며 온갖 반찬들을 얻어냈죠. 이렇게 챙겨주는 제 모습을 보고 그녀의 동생들도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저도 왠지 모르게 그들에게 정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는 사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드디어 20살이 된 그녀와 저는 정식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한창 만나다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간간히 전해오는 편지와 사진들을 주고받으며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어요. 제대한 후 얼마간 잘 못 봤던 동안 그녀는 더욱 아름다워졌고 성숙해졌더라고요. 저 역시 앞으로 펼쳐질 미래들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연애도 좀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이후 그녀의 동생들도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다들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 학비에 보태거나 장학금을 받기도 하는 등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흐뭇하게 연애하며 정식 교제를 한 일에 6년 정도가 지나게 되었죠. 그쯤 되니 저도 결혼을 슬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아직 30도 안 되었는데 뭘 그렇게 빨리 결혼하려고 하냐. 취직했으면 돈 좀 더 벌고서 하지 그러냐고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나름 저도 모은 돈이 있고 작은 집에서라도 그녀와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불붙더라고요. 부모님께선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친구를 데려와 보라고 하셔서 인사를 갔는데 다들 예쁘고 키도 크고 늘씬한 아내를 보며 어디서 이런 여자친구를 만났냐고 신기해하셨죠. 그간 가족들에겐 딱히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군분투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이후 다시 저만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결혼에 대해선 좀 부정적인 것 같더군요. 아무래도 연애가 아닌 결혼이었고 생전 여자친구 데려온 적 없던 제가 갑작스레 하는 얘기라 부모님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저 역시 1, 2년 만나고 결정한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견고하게 굳혀왔던 마음이었기에 쉽게 바꿀 수 없더군요. 그 이후로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뒤에는 뭐든지 일사천리로 일이 쉽게 진행됐어요. 저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기에 수입은 누가 봐도 안정적이었고 집을 살 때는 부모님이 좀 보태주셔서 이 또한 엄청나게 큰 부담은 없었고요. 처제와 처남은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했고 저와 아내는 둘만의 가정으로 완연히 독립해서 살게 되었어요. 결혼할 무렵 아내는 작은 텔레마케터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저에게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다며 다른 일을 알아보더군요. 전 딱히 어려울 게 없는데 아내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빠는 부모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할 거 다 해서 잘 모를 거야. 난 뒤늦게라도 공부해보고 싶어. 그렇게 해서 재산도 차분히 불려서
오빠랑 어머니 아버님께도 나름 도움이 되고 싶단 말이야. 생각해보니 한창 꽃다운 나이에 결혼할 때까지 동생만을 위하며 살았던 아내였어요. 그런데다가 사실 아내는 좀 더 자기의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제가 결혼하자고 데려와 버렸으니 또다시 자신만의 뭔가를 하게 될 기회를 놓친 셈이었고요. 문득 내 인생 계획 안에 아내를 데리고 와서 맞추게 한 느낌이 들어 한편으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시작하겠다며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학원을 다녔어요. 저도 당시에 일이 무척 바빠지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해외 출장을 다녀야 했어요. 시간도 늘 촉박했고 집을 비울 때도 많았지만 집에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아내가 있고 드디어 내 아내라는 자리로 저렇게 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죠. 고되고 힘든 출장을 마치고 오거나 평일에 업무를 마치고 오면 늘상 집에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일생에 가장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 중 하나가 아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아내를 보니 저도 질 수 없어 일도 열심히 매달리며 나름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고 성취감도 함께 맛보게 되었답니다. 정말 여러모로 저에게 있어 신혼이란 꽤나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단맛이 나는 초기 2년을 보내고 3년 차쯤 될 무렵에도 저는 여전히 출장 스케줄이 빡빡했어요. 그래도 그 사이 아내는 부동산 자격증을 따진 못했지만 현장에서 배워보기라도 하겠다며 취직하게 되었죠. 늘 바쁜 남편이라 이런 상황도 잘 신경 써주지 못했지만 나름 본인은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는 걸 보니 흐뭇했는데요. 어느 날 출장길에서 일찍 돌아온 날 아내가 보이지 않아 직장에서 늦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일찍 온 거니 맛있는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차를 갖고 가서 전화를 했답니다. 퇴근 시간을 대강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유리문으로 사무실이 들여다 보이는데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안에 사장님인 듯한 분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울려대는 전화기를 쳐다보는 듯해서 이제 받겠구나 싶어서 음식점 어디에 가자는 말을 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는 전화기를 바로 뒤집어두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약간 충격받아 좀 얼떨떨했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엄연히 직장에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과 얘기하고 있던 중이니 그게 중요했을 거예요. 내가 아내를 곤란하게 한 것 같아 일단은 전화를 끊고 그냥 말없이 기다리려 하는데 살짝 뭔가 이상한 이미지가 확 스쳐간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싶어서 다시 눈을 제대로 뜨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광경이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글쎄 계속 말을 나누고 있던 그 사장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새로 취업한 곳 사장님이 무척 잘해주신다, 잘 가르쳐주신다고 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런 스킨십은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30대 초반인 아내에 비해 그 사장은 적어도 50살은 돼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윽고 이 상태에서 5초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에 그만 기함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의 볼에 아무렇지 않게 그 사장놈이 입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니 차 안에서 멍청이 이 꼴만 보고 있는 제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서 당장 차 문을 박차고 나가 뛰어들어갔어요. 당신, 아니 왜 여기를... 당장 떨어져.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아내는 놀라서 팔을 그제서야 풀고 사장은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는 연신 장기침을 해대더군요. 그러더니 재빨리 겉옷을 챙겨서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전 바로 멱살부터 잡아 쥐었어요. 내 아내에게 뭔 짓 하는 거냐고 소리를 빽빽 질러대는 저에게 사장은 자긴 아무 관계 아니라며 기어코 손을 뿌리치더니 도망치더군요.
그쯤 되니 그 멍청하게 텅 비어있는 공간에 저와 아내만 멀뚱히 남아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이상한 정적 안에 갇혀있게 되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에게 잘못이 있는 건데 저는 왜 아내에게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먼저 팔을 자연스럽게 걸치며 몸을 기울이던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체에도 토악질이 날 정도로 괴롭지만 딱 봐도 아빠처럼 나이차 보이는 그 사장놈이 아내의 볼에 입을 맞출 때 가만히 웃던 것도 아니었죠. 이젠 여기서 아내가 뭘 더 설명한다고 해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외려 저한테 화를 내는 아내의 저 태도 때문이었죠. 나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게다가 멱살은 또 왜 잡는 거야? 당신 깡패야? 뭐라고? 지금 네가 그런 말 할 때야? 그러자 아내는 마치 준비라도 해놓은 듯 속사포처럼 말해대는데 어지러워서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왜? 충격받았어? 그럼 뭐 어쩌게? 이혼이라도 하자고? 그래, 그럼 이혼해. 아니, 잠깐 미연아. 너 제정신이야? 그게 네가 할 말이라고 생각해? 그럼 뭐, 엎드려서 싹싹 빌 줄이라도 알았나 봐. 난 당신이랑 안 살고 싶어. 나야말로 당신한테 실망했고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해. 이혼해. 아내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무가내였고 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완전 다 깨부숴야 속이 시원한 사람 마냥 굴더군요. 도대체 제가 아내에게 뭘 잘못해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걸까요? 차라리 제가 바람이라도 피웠더라면 몹쓸 짓이라도 했더라면 아무튼 납득이라도 할 만한 뭔가라도 있어서 처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쪽이었다면 나았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망치로 사람 머리를 때리듯 뒤통수 치는데 저는 제정신으로 견딜 수 없었죠. 도저히 신혼집에 있을 수가 없어 본가로 피하듯 갔고 이상해 보이는 제 상태에 부모님은 즉시 캐물으시더군요. 저는 이성이고 뭐고 다 없어진 상태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본 광경을 그냥 줄줄줄 말해버리는 수밖에 없었죠. 잃으려고 했다기보단 넋이 나가서 마치 침을 흘리듯 생각나는 대로 배설을 했다고나 해야 할까요?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신 저희 부모님은 그저 며느리에겐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터치도 하고 싶지 않다며 그저 조용히 제가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그게 답인 걸 알고 있었고 아들인 제가 이렇게 박살나는 걸 보고 결코 참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냥 꾹 참으시는 모습에 죄송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렇게 사람이 돌변해버려서 갑작스레 이상해진 아내를 보고 있으니 저는 조금도 적응할 수가 없어 회사도 당분간 휴직하게 되었답니다. 전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슨 저에게 원수를 찐 마냥 자기를 외롭게 했다는 둥 다 모든 게 나 때문이고 내 잘못이라고 말해대는 아내를 납득할 수 없었어요. 억지로 받아들여 보려고도 했지만 이러다가 정말 정신병이라도 걸릴 것 같더군요. 결국 저는 도저히 이 꼴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모님의 행동하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골치 아프게 헤어지는 과정 중에 아내가 심지어 임신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덧하느라 몇 번을 토하러 가고 진짜 이 꼴을 더 보고 있으려니 내가 내 숨이 붙어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맞겠더군요. 가까스로 그렇게 생사를 잘라내듯 억지로 떼내게 되었으나 전 다시 복직하는 데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2, 3년을 거의 버리듯 폐인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이런 저를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으셨고 30대를 훌쩍 넘긴 아들이 이혼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술만 마시는 모양새를 견뎌 오신 것입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갑상선이 안 좋으셔서 꽤 위독한 진단을 받게 되시니 그쯤 돼서야 저도 정신이 들더군요. 내가 모든 걸 손 놓고 있던 사이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맞닥뜨린 세상은 차가운 물에 얼굴을 담그듯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믿어주신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신 걸 보고 겨우 정신 차려서 저도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죠.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전처, 아내의 남동생인 처남으로부터 받게 된 전화였습니다. 딱히 무슨 생각이 있어서 전화번호를 안 바꾼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무념무상이라 모든 걸 내버려둔 채 사람들 연락도 안 받고 살았는데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별 생각 없이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쓴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번호로 처남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를 매형이라고 부르며 입을 떼는 그 소리에 한 몇 초간 멍해져서 어떤 대꾸도 하기 어렵더군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저도 답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 돌아온 처남의 대답은 제가 그 찰나에 잠깐 예상했던 그대로 보통 일이 아니었더군요. 매형, 죄송해요. 이렇게 연락드려서. 그런데 여기 와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고 어디를 오라는 것이냐고 저도 목소리를 다시 고쳐 냉정하게 되물었죠. 처음엔 저를 매형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놀랐지만 길게 이어지는 처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점점 이성이 돌아오면서 얼굴이 확 굳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남이 와달라는 장소를 듣고 또다시 혀가 굳은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누나 먼저 갔습니다, 매형. 이런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만 했네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저는 연신 이어지는 충격에 계속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죠. 뭐가 어찌됐든 저는 사실 아내의 결말이 어떠하기를 상상해 본 적 없고 뭔가 어떤 끝이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내를 용서해서라든지 아니면 덜 밉고 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온 청춘이 들어가 있는 시간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문을 열기도 닫기도 무서워서 아무런 생각도 못한 채 묻어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제가 저 전화를 받기 전날 밤 겨우 상처를 억지로 얼러가며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위해 잠을 청한 그 시간에 말이에요. 얼라간 상태로 장례식에 도착해보니 그 자리엔 처남과 처제와 몇몇 사람들이 뒤숭숭하게 오갈 뿐 거의 텅텅 비어있더군요. 처제는 저를 보자마자 처남을 노려보더니 도망치듯 자리를 떠버렸고 처남은 절 보자마자 울먹이고 달려와서 손을 잡더군요. 매형, 제 욕심에 불러서 죄송해요. 저희 누나 용서해주지 마세요. 하지만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매형? 저는 마땅히 대답할 기분도 무엇도 아닌 상태라 그냥 마치 기계처럼 그대로 서서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최근 사진이 없었던 것인지 저와 이혼할 무렵의 사진이더군요. 그래서인지 뭔가 더 속상하고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겨우 장례를 마치고 나니 기간 내내 눈치 보고 있던 처제가 다가와서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가더군요. 아무래도 저에게 면목이 없어서 말도 못 걸고 있었던 것 같고 생각 없이 저를 불렀다며 자기 오빠를 원망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처제가 저에게 주고 간 것은 하얗게 접혀있는 편지였어요. 글씨가 비쳐 보이길래 얼핏 보아하니 왠지 아내가 쓴 것 같더군요. 그걸 열어보니 꽤 여러 장인 것 같은데 그중 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을 전해준 것 같았습니다. 앞뒤로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있는 부분만 처제가 따로 빼서 준 것 같았어요. 아마 유언장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린 어릴 때부터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고 군대에 갔을 때도 수도 없이 주고받았던 아내의 글씨는 대충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글씨로 적혀져 있는 내용을 읽고 나니 저는 거기에 답할 수 없어서 가슴이 비비 꼬이듯 괴로워졌습니다. 그 내용을 다 옮길 수는 없지만 대강은 이렇더군요. 평생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어른의 느낌이 컸던 부동산 사장에게서 아빠의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요. 결혼이며 뭐며 다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니라서 뭔가 공허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비로소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려는 사람이 그 사장인 마냥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자기가 제 삶에 끌려온 것 같았지만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것은 결국 저인 것 같다며 이제 와서 극심하게 후회를 한다더군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용서받지 못할 걸 알고 하루하루 괴로운 마음으로 살다 견딜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 그저 미안하다. 이제 와서 말해서 면목이 없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맺어지는 편지를 보고 있자니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받게 된 편지였다면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 한참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비극적인 일로 넘어가는 것은 결단코 반대이지만 그렇다고 나는 두 팔 벌려 울면서 다시 아내를 끌어안을 수 있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이제 물과 기름처럼 두 번 다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아직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아내가 이런 선택을 하기 전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여한이 없을 텐데 이것으로 저는 새로운 상처를 또 이어받고 또다시 일상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도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일절 말씀이 없으셨고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훈계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홀로 걸어가야 할 텐데 좀처럼 기운이 나질 않아요.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정말 답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걸 알지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올릴 줄은 몰랐어요. 그냥 누구에게라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 같아요.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외동딸로 한평생을 살아온 저와 달리 남편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터라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될 사람은 집안이 좀 왁자지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만 하면 네가 10월들을 제대로 못 겪어봐서 그렇다. 막상 그렇게 사람 많아서 명절도 아닌데 맨날 불려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해봐야 정신 차리겠느냐며 제 가족을 포함해서 온 사람들이 저를 만류했지만 그래도 세상에 그런 시댁만 있겠습니까?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저는 시댁 식구들이랑도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가족에 대해 목매다시피 생각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이혼이 컸던 것 같아요. 유독 가족에 대한 정이 많았던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 분이 이혼한다고 하실 때 매일같이 울면서 어머니,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떼를 썼던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이야 두 분도 저 때문에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끔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내가 정상적인 가정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어땠을지. 그게 참 의미 없는 가정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모 아래에서 평범하게 화목하게 자라온 사람들을 보면 자꾸 제 마음속 어딘가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보니
그 감정은 열등감 혹은 자격지심인 것 같더라고요. 왜 난 평범하게 살지 못하나?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한 집착 아닌 집착이 좀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힘들다곤 하지만 전 피 하나 안 섞인 남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시댁 식구를 잘 모실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저희 시어머니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족하고 노래를 부른 걸 신이 안 건지 정말 친어머니처럼 따뜻한 시어머니 덕분에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하루빨리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가족이 되고 싶었죠. 저희 시어머니 결혼 전에도 제가 집에 온다고 하면 전날부터 바리바리 장을 보시고는 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한상 가득 차려주시고 장난이시겠지만 우리 딸 어쩜 이렇게 복스럽게 잘 먹을까? 너무 예쁘다. 하면서 제 남편도 잘 안 해주는 칭찬을 마구마구 퍼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저도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화분도 몇 개 사가고 가끔씩 시어머니 팔짱 끼고 남편만 집에 둔 채 저희끼리 외식하고 올 때도 있었어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도 일견 무뚝뚝해 보이긴 했지만 제가 올 때마다 형수님 하면서 뭐라도 챙겨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도련님이 아주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신지라 계시지 않았는데 그 때문인지 도련님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대신해 시어머니를 지켜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크게 티내진 않았지만 평소에 기본적으로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크고 행동 하나를 해도 가족 먼저 생각하는 도련님도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자주 놀러 갔어요. 오히려 남편이 귀찮다면서 툴툴대는 걸 제가 끌고 갈 때가 더 많았죠. 갈 때마다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두 분을 뵙고 오면 그날은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참 남편과 자고 있던 저는 새벽에 걸려온 전화 속 시어머니의 오열에 황급히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도 한 번도 눈물 보이신 적이 없는 강인한 분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세상을 잃을 것처럼 우시는 건 처음이라 남편도 저도 최대한 속도를 밟아서 빨리 시댁에 도착하길 바랐어요. 무슨 일인 건진 알 순 없지만 분명 심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예감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빨리 와달라는 말만 하고 한참을 울다가 전화를 뚝 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댁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보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제대로 상황 설명하기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병원이라니. 도저히 상상되지 않은 상황에 저와 남편은 일단 문자로 찍힌 주소로 향했어요. 헐레벌떡 뛰어들어가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런 시어머니 앞에는 머리 끝까지 천으로 뒤덮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 얼굴 하나 보이지 않는데 순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설마... 어머님... 아니죠. 여기 누워 계신 분... 우리 도련님 아닌 거 맞죠? 어머님, 우리 도련님 아니죠?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신해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천을 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얼굴을 보자마자 저 역시 어머니와 똑같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었던 도련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건지. 의사는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도련님은 평소에 운동도 자주 하시고 건강을 참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도련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심정지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이야기에 대체 전 무엇을 원망해야 할지도 몰라서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저에게 정말 형수님, 형수님 하며 동생처럼 잘 따르던 도련님이 세상을 떴다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마음도 이런데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정말 한동안은 도련님 생각에 멍 때리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 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도련님이 돌아가신 이후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어요. 저와 남편은 혼자 남아서 살고 있으실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자주 찾아뵀지만 시어머니는 애써 웃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그 느낌이 절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더 힘드시겠죠. 지금까지 도련님과 함께 살아온 집에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요. 여전히 집안 가득 남아있는 도련님의 물건들.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저야 시어머니라곤 하지만 남편은 당장 본인 어머니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알던 시어머니라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좀 생겼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슬퍼하시고 혹은 우울해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침이라도 걸리신 마냥 평소와는 달리 작은 것들을 깜빡 잊고는 하셨습니다. 원래 보이지 않던 모습이라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원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건망증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저희 시어머니도 그냥 건망증 증세를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에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고 나서 저와 남편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옥예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인데 김옥예 씨가 자기 집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경찰서에 들어오셔서요. 핸드폰 확인해보니 최근에 이 번호로 연락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보호자 맞으시면 빨리 모시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먹던 밥도 내팽개치고 바로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 얼굴을 보면서도 그저 멀뚱멀뚱 눈만 뜨고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머님, 저예요. 저 어머니 며느리.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시간이 좀 지나니 남편 얼굴은 알아보는지 남편 옷자락을 붙잡으시더군요. 빨리 집에 가자는 것처럼요. 일단 경찰에게 보호자임을 확인받은 다음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머님이 걱정이 되어서 저와 남편 모두 시댁에서 자고 왔어요. 마음 같아선 매일 있고 싶었지만 시댁과 저희 집 거리가 좀 있었으며 저희 둘 다 일이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만 매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당부를 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집으로 향한 뒤 한 며칠간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이 지나자마자 이전과 같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 그렇게 2번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시어머니 댁에서 꽤 떨어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죠. 시어머니가 직접 경찰서에 들른 게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이 시어머니 모습이 이상한 걸 발견하고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다니시길래 신고가 오나 싶어서 경찰에게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행인분 말로는 김옥리 씨가 갑자기 자기를 붙잡고서 우리 아들 봤냐고 묻고 우리 아들이 잘생겼다느니 아들을 만나보지 않겠냐느니 하면서 횡설수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야기하는 아들은 돌아가신 도련님을 말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참 마음이 먹먹하고 착잡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겐 티내지 않았지만 혼자서 도련님에 대한 그리움을 몽땅 끌어안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고 꼬박꼬박 정신과 약을 타서 시어머니가 드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약을 먹어도 시어머니의 증세는 도통 나아지질 않았죠. 여전히 저희와 별다른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저희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도련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꾸 우리 아들 어딨냐고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느 날은 저와 남편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는 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들 좀 찾아달라고 우리 아들 잘생겼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사과하고 모시고 온 적도 있어요. 저희가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희도 저희 일이 있는 상황에서 매일 어머니를 돌볼 수 없으니까 그게 더 답답하더라고요. 대체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의사에게 가서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매일 시어머니 걱정에 한숨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죠.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아들인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했을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절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순 없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잃은 슬픔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던 시어머니였기에 더더욱 그럴 수도 없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로 평생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도 얼른 시어머니를 위한 대책을 생각해야 할 시기였죠. 저는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 대해 무척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편하게 몸만 오라고 말씀해 주신 시어머니. 언제나 저를 따스하게 맞아주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게다가 돌아가신 도련님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걱정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도련님에게도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라도 그 은혜를 갚는 게 가족으로서의 도리라 생각했죠. 물론 이 당시 저나 남편이나 여러모로 바빴으며 무엇보다도 중학교에 막 입학한 아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세 가족 사는 거 신경 쓰는 것만도 모자랄 지경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그만큼 시어머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 우리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난 그거 절대 좋은 생각 아니라고 봐.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점점 당신도 많이 힘들어질 거야. 왜 그래? 당신도 어머님이 보이는 곳에 있으면 마음 편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만큼 우리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주는 건 고마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어머니 상태 당신 모르는 거 아니잖아. 멀쩡한 사람이라고 해도 연로하신 분 모시는 건 힘든 건데 정신까지 온전치 못한 분을 당신이 어떻게 돌보려 그래. 내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들 모두 제가 너무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장 정에 휩쓸려 후회할 선택하지 말고 남편 말대로 정신병원에 모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요양보호사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거세질수록 저는 더욱더 제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도련님을 잃고 정붙일 곳도 없이 홀로 살아온 저희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라도 제가 어떻게든 모셔서 돌본 다음 나아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을 중점적으로 설득을 했죠. 남편은 계속해서 어머니 모시는 걸 반대했지만 제가 엄청나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끝까지 제가 그런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눈치였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결국엔 더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힘내라고 하고 말더군요. 그렇게 시작한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역시나 힘들긴 했어요. 예상하지 못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힘들다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올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자주 알아보지 못하셨으며 어떤 때는 제가 식사를 하려고 부엌으로 모신다거나 하면 마구 소리 지르면서 손대지 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때때로 저를 꼬집고 핥히기도 하셨으며 어떤 때는 문을 잠그고 제가 방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꼬집힌 상처야 약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면 된다지만 시어머니가 방문을 잠갔을 때가 제일 난감했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목이 쉬어라 어머님 어머님 하고 외쳐도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내킬 때쯤 슬쩍 잠근 문을 풀고는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하셨죠. 저는 그럴 때면 시어머니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셨을 때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찬 같은 것도 수시로 데워서 식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 라며 어머니를 모실 것을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놓을 수 없었어요. 비록 아직까진 어떠한 차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믿고 있었죠. 분명 제가 어머니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리라고 믿고서 그저 묵묵히 행동하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거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과에서 타온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고 계속해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계셨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어지간한 행동에 면역이 돼서 당황하거나 놀라지도 않았고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시어머니 행동에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여전히 시어머니가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가슴 한편으로는 슬픈 생각이 있긴 했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는 식사를 차리고 시어머니에게 식사하시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가야, 많이 힘들지? 못난 시엠이 둬서. 네?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들어가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화를 내고 싫어하시기 바빴던 시어머니가 너무도 오랜만에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죠. 심지어 제가 며느리인 것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 시동생 잃고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가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전 어머님이 건강해지실 줄 알았어요. 오늘 꿈을 꿨는데 하늘로 간 동식이가 꿈에 나와서 자기는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자기 걱정하지 말라더구나. 천국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나 이제 동식이 가슴에 묻을란다. 하늘에 간 녀석이 행복하다는데 어미로서 그거면 된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말을 또박또박 하시고 눈빛이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글로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항상 초점이 흐릿한 상태에서 허공을 바라보셨는데
저 말을 하실 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또렷한 눈빛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땐 어머니가 언제 정신을 잃을지 모른다고 잠깐 돌아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몇 번 오락가락 하신 적은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호전이 되었어요. 남편 또한 시시각각 변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매일같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남편을 온전히 아들로 알아보고 있었고 저 또한 아주 가끔을 빼고는 며느리인 걸 알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저를 꼬집고 핥히는 일도 아예 없었고 조금씩이지만 일상적인 대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정상적으로 변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았어요. 이미 그때 사실상 시어머니는 정상인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저도 의사 일을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보네요. 기적이 일어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약은 안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벽한 완치 판정이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직접 의사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어머니도 본인의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 때 제가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준 것에 대해서 보답을 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감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어머니는 지금 완전 정상이지만 여전히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 없이는 집이 적적해서 남편과 아들 셋이선 조금 허전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다시 혼자 그 외로운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도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겐 남편이 있고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제 아들도 처음엔 조금 할머니란 존재가 낯설어서 아주 달가워하진 않았지만 이젠 시어머니가 손주인 제 아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아들도 할머니가 최고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저희 가족과 시어머니와 넷이서 오손도손 함께 살고 싶어요.